안녕하세요. 라이프자산운용의 윤구용입니다. 2022년 4월 25일에 라이프자산운용이 주 SK에 주주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자산운용사가 주주서한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라이프자산운용에서 어떤 이유로 주 SK에 주주서한을 보냈고 또 주 SK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라이프자산운용의 대표님 강대건 대표님과 전략운용본부의 임예슬 부장님을 모시고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라이프자산운용의 강대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임예슬입니다. 예. 이번에 라이프자산운용에서 주 SK에 공개 주주서한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이 주주서한의 내용에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과 투자리스크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되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라이프자산운용은 이제 작년 6월에 설립된 아직 그 신생 회사인데요. 저희가 아직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초기부터 저희가 주 SK에 관심이 되게 좀 많이 있었고 또 실제로 이제 투자를 계속 집행을 해서 저희 이제 펀드 내에서 이제 높은 비중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당연히 이제 SK가 주가가 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또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됐고요. 최근에 이제 SK 주가를 보시면 그 작년 여름에 그 SK 머티리얼즈랑 합병을 공시한 이후에 주가가 사실 좀 계속 약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낮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싸다고 생각하고 사긴 했는데 이 저평가가 너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좀 반등이 일어나긴 했지만 사실 지금 SK 주가가 5년 전 주가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 5년 동안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주 SK 많은 변화가 있었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회사가 굉장히 좋은 펀더멘탈로 많이 갖고 왔는데 주가가 그대로라는 거는 그만큼 되게 저평가가 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저평가가 도대체 왜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이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고민하던 차에 그 회사에서 지금 굉장히 잘 알고 계시지만 몇 가지 좀 그 요인들을 조금 빨리 실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총 때 주SK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주주 가치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요 좀 저희가 지금 이번 주주선을 통해서 제시한 요 두 가지 내용만 조금 빨리 실행해 주시면 이 극심한 저평가를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주SK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공개 주주서한을 보내게 됐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표님께서는 주 SK에 대해 굉장히 응원하는 마음과 저평가가 해소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주주서한을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헤지펀드인 달튼 인베스트먼트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주주서한을 주 SK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 SK의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했고 일각에서는 이게 좀 주주서한의 내용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 공개 주주서한이 이제 미국 헤지펀드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만 짠 하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겹쳐서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근데 그 미국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각에서도 그렇고 이런 주주서한이 나갔다는 거는 지금 저희가 제안드리고 있는 내용이 주주 일반적으로 원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게 SK 주가에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라는 방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두 투자 회사가 비슷한 내용을 그 SK에 전달했다는 게 저희는 고무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주주서한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조금 저희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달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이나 그 다음에 소각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던 SK 주주총회에서의 그 발언을 이제 동의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임 부장님 저희는 좀 내용이 다르죠? 네, 저희는 사실 달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사주 소각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SK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한 24%에 달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물론 추가적인 매입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 대량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일부만 소각하더라도 좀 상당한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특히 매니지먼트에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K가 지난 5년 동안 지주회사에서 투자회사로 완전히 변모를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투자회사로서의 좀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갖추는 데는 아직 조금 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SK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리스크의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투자리스크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저희가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SK가 본질 가치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SK가 시장 대비 얼마나 저평가가 되어 있을까요? 네, 사실 그 기업의 가치 평가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도 강하고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SK가 아까 또 5년 전 주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보통 이런 SK 같은 복합 기업을 평가할 때 기준이 이제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느냐, 이걸로 이제 순자산 가치 같은 걸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그 당시 5년 전에 SK가 갖고 있던 자산의 가치가 20조 초반 정도였어요. 근데 그 5년이 지나서 지금은 주 SK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한 4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년 사이에 이제 뭐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한 2배 이상 커진 거예요. 근데 주가가 그대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밸류에이션이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5년 전에 반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숫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임 부장님? 네. 네, 지금 투자회사로 SK가 변모한 지가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그 4년 동안 SK의 BPS 성장률을 살펴보면 연평균 한 11.5%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좀 높은 수치고요. 왜냐하면 같은 기간 버크셔의 BPS 성장률이 12.5% 정도였거든요.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회사 버크셔 네, 웨일스를 네,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이제 SK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단순히 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지주 부분하고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사업 영역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부분을 좀 반란해 봤어요. 그랬더니 투자 부분의 성과가 지난 4년 동안 거의 BPS가 4배 가까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순자산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한 5%에서 15%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SK가 굉장히 투자 성과가 뛰어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그 SK의 PBR이 1배에서 0.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0.7배까지 오르기는 했지만, 근데 사실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PBR을 살펴보면 지금 1.6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성과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60%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SK 같은 경우에는 한 40%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게 된 주된 계기였습니다. SK가 버크셔에 버금 갈만하다라는 이제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인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게 원래 국내 시장에서는 지주사들이 조금 할인을 적용받아서 어느 정도 저평가가 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지주사는 더블 카운팅 이슈도 있고 뭐 복합 기업이다 보니까 좀 성장성이 높은 사업 가치가 희석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SK가 이제 대표적인 지주회사, 우리나라에 그런 걸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고, 뭐 LG, 뭐 GS, LS, 한화, 뭐 최근에 삼성물산, 뭐 이렇게 그 주로 대기업들이죠. 이런 그 재벌 대기업들의 그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들의 그 시장 가치가 대부분 낮은 편이에요. 근데 저는 지주회사가 일정 부분 할인받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어쩔 수 없고 또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우리나라 지주회사들은 보통 이제 이 기업 오너 패밀리가 이 거대 기업 집단을 지배하기 위한 어떤 수단적인 역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그 살아 움직이는 회사라기보다는 정적인 무슨 예금 통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지분을 가지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가령 뭐 어떤 A라는 회사가 B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B 회사가 2배가 올랐어요. 근데 그래도 A 회사 주식 입장에서는 기분만 좋을 뿐인 거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이 B 회사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그 소위 말해 페이퍼머니, 평가 차익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주주 입장에서 도움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주 회사는 좀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디스카운트를 좀 주는 게 맞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 지주회사가 모두 싼데 이게 뭐 일정 부분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SK를 굳이 주목하는 이유는 주 SK가 다른 지주사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아까 그 저희 부장님께서 한 3, 4년 전 사이에 SK가 단순 지주회사 투자회사로 변신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진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SK가 SK텔레콤, 뭐 SK이노베이션, SKC 이런 핵심 자회사들을 그냥 지분만 들고 있는 회사였다면 5년 전에 그 이제 SK에서도 요새 투자 지주회사로 바뀌고 있다라는 표방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 5년 동안 벌어졌던 일을 보면 SK가 신사업 분야에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뭐 대표적인 사례가 SK 바이오팜이라고 하는 그 원래는 그런 회사가 이제 없었죠. 바이오 부분이 없었죠.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인큐베이팅을 해서 뭐 시가총액 10조에 육박하는 큰 회사로 만들어서 상장을 시켰고 또 상장 과정에서 SK가 막대한 현금을 또 확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 아까
일반적인 우리나라 재벌 지주 회사들이 자회사 지분을 들고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유에 대한 욕망이 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회사를 잘 팔지를 않아요. 근데 SK 같은 사례를 본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SK 건설, 지금 SK 에코플랜트가 됐죠. SK 건설이나 SK 이노베이션 산하의 이제 윤활유를 만드는 SK 루브리컨츠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해당 지분을 이제 외부 PEF나 이제 그 자본시장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매각해서 그걸로 현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로 신사업에 또 투자하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SK가 이제 아까 그 뭐 버크셔 해서웨이 버건간회사 뭐 이렇게 약간 너무 이제 인식의 도약이 커가지고 뭐 저희도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제 그런 회사에 조금 그 기미가 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성장성이 낮거나 비전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면 과감하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과감하게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도 하고 그 사업에 투자해서 또 이걸 상장을 시키거나 매각을 해서 또 이게 현금 흐름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실제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 주총에서 그 투자로 생겨난 환원된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배당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는 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주회사들 그냥 자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 가만히 들고 있는 아무것도 안 하는 페이퍼 컴퍼니 같은 전통적인 지주회사에서 SK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새 뭐 그 증권사 뭐 지주회사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항상 SK, LG, LS, GS 뭐 이렇게 쭉 나래비를 쭉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지주회사로 묶여 있다라는 게 조금 그 아까 말한 저평가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SK가 신사업도 투자를 하고 자회사도 판매를 하면서 현금으로 또 확보하는 투자 회사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관습적인 지주회사의 평가를 받아서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조금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투자회사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가 저평가가 되고 있다면은 혹시 저평가의 이유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SK가 신사업도 투자를 하고 자회사도 판매를 하면서 현금으로 또 확보하는 투자 회사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관습적인 지주회사의 평가를 받아서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조금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게 저희가 레터를 보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이제 하고 싶었었는데 직접 그 레터를 초안을 작성하신 임 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SK의 저평가 원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 길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시장 지금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시장의 오해도 상당히 큰 부분인데 사실 저희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시장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시 버크셔 얘기를 잠깐 해보면 그 사람들이 왜 버크셔를 좋아할까? 그러면은 매니지먼트가 회사가 충분히 가치 대비 싸다라고 판단이 되면 약속한 대로 계속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위기도 여러 번 넘겼고 근데 SK를 살펴보면 물론 최근에 이제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을 하겠다 그래서 거버넌스 스토리를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뭐 투명한 그러니까 정말 끝장 토론을 벌이는 그런 이제 이사회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한 20여 년간을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크고 작은 다양한 그런 주주가치 훼손 스캔들을 좀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한 회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되게 하루아침에 즉각적으로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가 버크셔에 버금가는 투자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크셔는 프리미엄을 받고 SK는 지금 상당한 디스카운트를 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평가의 이슈 중 하나에 시장 신뢰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최근 주주총회에서 이 배당을 늘리고 앞으로의 시가총액의 1%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어떤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SK를 굉장히 높게 사는 측면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우리나라 상장 회사 중에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주가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말을 하는 회사가 별로 거의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SK가 정말 주주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말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진기한 회사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또 그걸 위해서 SK가 작년부터 그 파이낸셜 스토리라고 해서 이제 우리의 기업 가치가 왜 올라야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처럼 이제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좋은 지배 구조를 만들겠다고 해서 또 거버넌스 스토리라는 거를 또 내놓고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 임 부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 시장의 신뢰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계기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좋은 거버넌스 스토리랑 아주 좋은 파이낸스 스토리를 내놓고 있지만 이 시장에서 이거를 완전히 받아들여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좋은 지배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정말 정말 그 좋은 이제 답답한 지주에서 벗어나서 성장성을 추구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주주 소환에 보였던 부분들도 거버넌스 스토리를 어떻게 하면 믿어줄 수 있는지, 파이낸스 스토리를 어떻게 하면 믿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매입과 소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도 회사에서 얘기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되게 환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회사가 시장에서 주식을 직접 매입을 하는 걸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매니지먼트가 본인의 회사가 이제 주가가 본질 가치 대비 되게 싸다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거고 또 그만큼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가에 대해서 회사가 신경을 쓴다는 거를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이제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렇게 소각이 전제되지 않은 자사주 매입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 자사주가 이제 소위 자사주를 가지고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소위 장난을 치는 좀 악용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 회사가 자사주 비중이 클수록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자사주가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게 언제 시장에 매물로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자사주 오버행 이슈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SK 계열사들이 보면 자기 주식을 상여급으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기 주식을 직원들이 받아서 그걸 시장에다 다시 팔면 그게 다시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사실 주식 수를 줄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각이 전제되지 않은 매입은 저희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SK 자사주 비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24%가 코스피 200에서 봤을 때 상위 5번째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저희가 알기로 이 SK가 자사주가 많은 이유가 합병 신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 상당수가 있고 이거는 소각을 하는데 좀 세금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설사 그 세금으로 나가는 비용을 고려를 하더라도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가는 굉장히 거대 비용과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거대 비용과 비교했을 때 그 자사주 소각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거보다는 적지 않았나,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회사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자사주 매입도 필요하지만 소각 역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자사주를 소각을 했을 때 소각이 된다면 정말로 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그냥 단기 모멘텀으로 끝나지 않을 우려는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주주 소환에 그 적어드린 내용을 보면 지금 자사주가 24%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소각하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환해드린 내용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한 10%, 2.4% 정도가 되겠죠. 지금 시세로는 한 4,500억 정도가 되는데 요 정도만 소각을 좀 먼저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2.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자사주 소각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이제 2.4%만큼 주당 가치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항구적으로 늘어나는 거긴 한데 그래봐야 2.4%, 뭐 하루에 주가 변동 왔다 갔다 하는 수준도 안 되는 정도 가지고 이게 과연 결정적인 의미가 있냐? 근데 저희는 아주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릴 때 이미 훌륭한 거버넌스 스토리가 있는데 이거를 시장이 신뢰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뭔가 새롭고 뭔가 혁신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행동들을 이제 주변에 이 사회가 믿어주게 바라는 어떤 액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사주를 가지고 24%가 내린 자사주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소각 없이 끌고 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불확실성을 되게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각이라고 하는 액션을 빨리 시행하게 되면 이제 정말 큰 변화는 아니지만 정말 SK가 주주 가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구나. 정말 하는 회사구나. 라는 신뢰감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단순 2.4%의 주당 가치 그 증액을 뛰어넘는 굉장히 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게 저희는 주주 가치를 그 제고하기 위한 SK의 가장 기묘하고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자사주 소각이 국내 시장에서 좀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만 지금 20개 기업들이 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자사주 소각 규모가 되게 미미합니다. 뭐 10%에서 20%, 그리고 10% 미만인 경우도 많아요. 10%라고 하면 이제 자사주의 10%. 네, 가지고 있는 자사주의 1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사주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거의 뭐 적게는 5%, 이제 높게는 20% 이상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이게 단기 모멘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금 상승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의 50% 소각을 했는데 상한가를 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도 이게 적은 소각 규모에도 시장은 충분히 반응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좀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자사주의 소각이 좀 진행이 되어서 주 SK의 신뢰가 좀 회복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 투자 리스크 위원회를 설치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낯선 단어예요. 그래서 이 투자 리스크 위원회가 무엇이고 왜 이런 제안을 하신 건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 투자 리스크 위원회를 설치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낯선 단어예요. 그래서 이 투자 리스크 위원회가 무엇이고 왜 이런 제안을 하신 건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투자 리스크 위원회는 그 문자 그대로 이제 SK의 그룹 전반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자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SK가 명시적으로 이제 우리는 투자 회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사실 투자 회사라는 게 이제 금융과 맞닿아 있는 건데, 저희도 지금 라이프자산운용도 이렇게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만, 저희도 이제 어떤 중요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회사 내에서 그 투자 심의위원회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굳이 하는 이유는 어떤 투자를 집행할 때 이제 이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는데, 이제 회사 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게 되면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번 이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적은지를 짚어보는 일종의 이제 한번 그 수기를 하는 마지막 단계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투자회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근데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회사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뭐 정유나 통신 쪽에서 이쪽 비중이 굉장히 절대적이었다 한다 그러면 이쪽 분야에 대한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지금 굉장히 세상에 각광받고 있는 2차 전지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바이오 뭐 이런 첨단 소재 분야로 굉장히 빨리 옮겨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빠른 이동은 좋은 면이기도 하지만 옆에서 지켜봤을 때에는 저렇게 빨리 바뀌면은 좀 탈나는 거 아니야? 왜 사람도 갑자기 확 달라지면 너 무슨 일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속도가 빠른 변화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조금 우려를 끼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려를 시장에서 해소해 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 스토리를 자사주로 막았다면 파이낸스 스토리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는 계기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거라고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리스크 관리 위원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그걸 두는 건데, 지금 SK가 겉으로 봐서는 그런 기구가 좀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소프트뱅크는 다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투자 회사고, 근데 소프트뱅크의 디스카운트가 SK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부 대비 거의 한 60% 이상 디스카운트가 지금 1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어요. SK가 한 45% 정도 할인되어 네. 있다면 더 센 거죠. 훨씬 센 거죠. 반대로 버커셔는 60% 할증이 되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도 심하고 지금 나부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9년도에 한번 위어크 사태로 좀 위기를 맞았다가 다시 좀 복원이 됐다가 이제 작년에 중국 투자 리스크가 터지면서 또 이제 많이 좀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자금 조달 위기까지 좀 겹치면서 CDS 프리미엄이 지금 급등했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이제 다시 크로스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 소프트뱅크가 왜 이렇게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느냐? 사실 공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데이터들도 보시면 다 엑셀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저평가가 되느냐를 보면 다들 임모와 얘기를 하는 게 그 손정희 회장의 과도한 재량권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나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오는 칼럼들이나 이렇게 각종 인터뷰를 살펴보면 작년부터 그 리스크 쪽에 있는 임원들의 퇴사가 굉장히 연이어 발생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임원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본인이 투자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CRO를 선임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좀 움직임이 있는데 너무 늦었다. 그리고 손정희 회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화가 전혀 없다. 이제 이런 좀 발언들이 조금 이제 좀 회자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결정함에 있어서 리스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시장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방증하는 사례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SK랑 소통을 해보고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봤을 때 리서치는 내부적으로 지금 꽤 엄격한 잣대로 그 포트폴리오의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자회사들의 그런 뭐 자본 배분과 관련됐다든지 이런 의사 조율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내부적으로 룰이 있는데 그 룰이 있다는 거를 바깥에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외견상 봤을 때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상의 그런 위원회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CRO가 있어야 책임 소재가 분명한데 그 책임 소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CRO와 그리고 이제 투자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SK가 이미 잘하고 있는 걸 시장이 알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버크셔웨이는 그러면 투자 리스크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따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리스크 위원회가 따로 존재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 사실 리서치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저는 시장에서 회사를 평가를 함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성과, 사람,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다 있을 필요는 없고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러니까 시장은 회사를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십 년간의 사실은 성과가 이미 있고요. 시장 위기를 시장 위기를 되게 여러 번 오랫동안 넘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 위원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워렌 버핏이 리스크 관리를 안 할 사람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버크셔는 성과와 사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과와 사람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다기보다는 아직 충분히 시간이 안 찬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시장한테 증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투자관리위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마치 그 최태호 회장님과 그 안정환 회장님이야 그 이제 버핏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보는데, 근데 그 뭐 버핏이 워낙 시켜주세요. 훌륭한 사람이니까. 근데 네. 지금 그 사람, 성과, 네. 시스템, 네. 그거 되게 감동했어요 지금. 네. 네, 그거 너무 정말 중요한 생각하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버크셔나 워렌 버핏은 좀 오히려 아웃라이어일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전 세계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회사다 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소프트뱅크도 사실 성과나 사람 측면에서는 못지 않거든요. 뭐 알리바바를 그 옛날에 발굴을 하고, 뭐 한국에서는 쿠팡도 투자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투자 성과 측면에서는 뭐 손정희 회장만큼이나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정말 그 소위 말하는 대박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창출해낸 성과의 측면에서는 손 회장님 같은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소프트뱅크는 버크셔랑 달리 굉장히 시장으로부터 이제 불신을 받는 회사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성과만큼이나 이제 그만큼 위험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 거고, 근데 이제 원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해서 성과가 있으면 위험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중간에서 밸런스를 맞추고 관리되는 모습을 보여줘서야 되는 건데, 소프트뱅크는 뭐 그렇게는 좀 아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물론 SK가 계속 뭐 이런 성과나 이런 좋은 모습들을 뭐 10년, 20년, 30년 쌓아가면 뭐 이게 한국의 버크셔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현 단계에서는 소프트뱅크의 길을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2015년 이후로 투자회사로 변신하신 이후에서 만들어진 좋은 성과, 그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 생겨난 좋은 인력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외부에 봤을 때 SK가 성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안정, 이거의 균형을 잡아가는 회사라는 거구나 라는 것만 점을 하나 딱 찍어올 수 있다 그러면 활용점정 뭐 그런 것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겠냐. 그런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내부에서는 그런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밖에서는 그런 걸 상징하는 의미인 CRO, 최고위험관리위원장, 위원 이제 책임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런 밸런스 차원에서 그런 것들 제안하게 된 겁니다. 네. 주 SK가 소프트뱅크처럼 되지 않고 좀 버크셔 웨이처럼 되기 위해서는 아, 투자 네. 리스크 위원회가 좀 예. 필요로 한 부분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조금 진짜 질문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주주 서한의 내용처럼 자사주 소각과 투자 리스크 위원회 설치가 되었을 때 SK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조금 진짜 질문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주주 서한의 내용처럼 자사주 소각과 투자 리스크 위원회 설치가 되었을 때 SK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SK가 작년 21년 4월 달에 그 파이낸스 스토리를 처음에 공개를 하면서 2025년까지 140조 원 정도 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2025년까지 예, 예. 140조 원이요. 예, 예. 지금이 45조 원. 지금은 근데 그 140조 원이 네. 이제 45조 원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잖아요. 네, 네. 그 140조 원을 시가총액으로 말씀하셨어요. 아, 예. 지금 시가총액이 20조니까 네. 여기서도 7배 가야 되는데 이제 1년 동안 제자리 걸음했기 때문에 지금 3년밖에 안 남으셨는데 이제 140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140조를 그렇게 목표를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이제 안 믿어주는 거죠. 야, 무슨 140조야. 근데 그럼 이건 미래 가치는 안 믿어준다고 하면 지금 갖고 있는 45조는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45조도 안 쳐주고 있는 거죠. 아유, 뭐 지주회사, 뭐 소액주주를 뭐 챙겨주겠어? 뭐 말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 45조도 안 돼서 지금 20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조도 사실 자사주를 빼고 나서 보면 한 15조 원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목표하시는 140조 대비 한 10분의 1? 아, 미미합니다. 소소해요.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요거를 넘어가는 게 이제 이게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드린 자사주 소각.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SK가 정말 거버넌스 스토리를 실천할 수 있는 주주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있는 정말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 지금 14조, 20조에서 지금 갖고 있는 자산 가치로 빠르게 근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차 타겟 45조 정도 원이 되겠죠. 갖고 있는 건 받아야 되고 우리는 다른 지주사랑 다르다라는 인정을 받아야죠. 근데 지금 그리고 멀리 보고 있는 비전을 인정을 받으려면 이 파이낸스 스토리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리스크 관리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이 45조밖에 지금 없는데 이걸 3년 내에 140조 가겠다고? 그러면 와 대단하다라는 박수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그렇게 빨리 가다가 넘어져. 다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두 가지 목소리를 동시에 들어주고 우리가 이 안에 균형을 잡겠다라고 하는 리스크 관리 위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명시적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달리기도 하지만 뒤도 돌아보는 예? 운전을 해서 엑셀레이터를 밟지만 백미러도 있는 그런 좋은 자동차라는 것을 보여주면 현재 갖고 있는 현재 가치를 뛰어넘어서 지금 공표하고 있는 미래 가치까지도 갈 수 있는 다리가 놓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님이랑 이렇게 좀 정리를 했었어요. 지금 SK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럼 잘 번 돈을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냐? 라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한 게 자사주 소각이고 그거 하면 최소한 NAV는 간다. 그러니까 할인 안 된. 네, 나 45조는 간다. 근데 그럼 지금 SK가 그래 알겠다. 그럼 현재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도 돈을 잘 벌겠냐? 라는 그 미래에 대한 지속 가능성. 이거를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ESG위원회에 같이 붙어서 투자 심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2025년 140조 간다. 이제 이렇게 예.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국내 이 투자자들에게 주주 서한이라는 굉장히 좀 공격적인 내용으로 조금 알려져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라이프 자산운용은 굉장히 조금 소프트하고 좀 우호적인 주주 서한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소프트해서 주 SK가 말을 듣지 않고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냥 본인들의 계획대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 라이프 자산 운용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이거나 압박적인 행동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뭐 이 공개 주주 소환을 저희가 보냈고 이렇게 이제 영상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아무런 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주주 권한의 행사라기보다는 정말 그 GSK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냥 하나의 주주, 일개 주주로서 그냥 이렇게 응원하고 아이디어를 드리는 차원에서 보낸 것에 사실 그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받아들이실 필요도 없고 뭐 그냥 무시하셔도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지금 드렸던 말씀들이 사실 이미 주 SK에서 약간 힌트를 주셨거나 그렇게 가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어떤 의지를 표명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이제 저희가 봤을 때에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동의하실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목소리는 작지만 힘을 좀 실어드리고 조금 더 빨리 실천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린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걸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거를 거부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내용을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GSK가 그동안 그 스토리, 파이낸셜 스토리, 거버넌스 스토리로 말씀하셨던 내용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뭐 같은 방향, 같은 목표를 보고 있는 시선이 같다라는 기본적인 거는 제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옆에서 드리는 저희가 조언이 받아들여지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게 설사 저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뭐 SK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저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런 신뢰가 깨질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모습이랑은 좀 다르게 간다라든지 아니면 뭐 의지를 보여주셨던 부분들을 계속 무한정 미루신다든지 이렇게 좀 저희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또 그때는 우리가 믿었는데 이렇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또 경고를 알리는 것도 또 이 동행하는 주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그 이렇게 데모를 한다든지 막 저희가 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게 나간다기보다는 뭐 그런 그 같이 가는 파트너로서 동반자로서 모니터링하고 또 지지할 건 지지하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하는 뭐 그런 그 건설적인 주주로 남고 싶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이 라이프 자산운용의 운용 철학일까요? 네, 그 저희가 ESG 행동주의라는 그 운용 철학을 저희가 네이밍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그 우호적인 행동주의, 소프트 액티비즘이라는 거를 이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저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서. 네. 일단 ESG 행동주의라고 하면 사실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잖아요. 이걸 좀 각각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ESG는 사실 시장에서 사실 귀에 따갑도록 요즘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관점을 녹여서 좀 정의를 하는 작업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대화를 거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린 ESG의 정의는 크게 두 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ESG라는 이 필연적인 변화, 이런 기후변화라든지 사회적 인식 변화, 규제 변화와 같은 이 필연적 변화에 걸맞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이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있고 지배구조도 되게 혁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그걸 믿어주지 않으면 사실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의지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포트폴리오 전환을 좀 함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기업, 그리고 오히려 잘하고 있는데 시장이 몰라줘서 속상한 기업, 이제 이런 기업들한테 좀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ESG 행동주의는 뭐냐라고 했을 땐 이제 이미 언급드렸다시피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주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함에 있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기업과 굉장히 몇 개월에 걸쳐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의지가 확인이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이제 액션을 취합니다. 그게 이제 기존의 행동주의와 좀 저희가 크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SK 공개 주주 소환도 지금 말씀하신 프레임워크에 딱 정확하게 부합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ESG 행동주의라는 거에 이제 ESG가 결국에는 이 세상에 발빠르게 변화해지는 이런 빠른 변화에 맞춰서 기업이 잘 적응하고 있는 기업을 응원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GSK를 보면 이제 아까 지금 이 시간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면서 이제 이런 그 새로운 환경적인 요구라든가 사회적인 요구에 맞춰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변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 면에서 ESG에 부합되는 회사였는데 다만 이런 회사의 변화가 충분한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 신뢰에 저희가 행동주의가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사회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철학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겁니다. 이 짧은 영상으로 저희의 진정성이 얼마나 전달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 라이프 자산운용은 ESG 행동주의를 꾸준하게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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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